반도체 업종 좀 많이 힘든 구간으로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 레벨보다는 좀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고. 갑자기 이제 네이버가 내가 대세다 하면서 네. 시총을 다시 3위를 깨차고 맞아요. 하고 있는데, 카카오 요거 이제 뭐 이전에가 좀 꼭지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일단은 팀장님과 지난 4월부터 네. 4월, 5월, 6월 이게 네. 매달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 이제 7월 네. 오늘은 이제 좀 그 사이에 장이 좀 좋았어요. 네, 좋았다가 했죠. 네. 전 팀장님 오실 때 드디어 한 그러니까 말이에요. 3,400 가는 건가 네. 했는데 그새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흐름에 있어서, 큰 추세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 요인들이 많아졌다.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오른 데 따른 걱정거리들을 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매번 올 때마다 좋은 뷰를,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고 그쵸. 있는데, 매번 3,300에서 계속 막히고 있어서 맞아. 조금 힘든 시간, 네.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시장 상승 전망 주셨는데 네. 어째 3,300을 못 넘어섰고 네. 또 제자리잖아요. 맞습니다. 제자리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또 있을까요? 뭐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제가 약간 미스했고, 그리고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한테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환율이,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연동돼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요 위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독특한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월달 공매도가 제기됐던 시점이죠. 공매도가 제기됐던 시점을 보면은 달러도 약세, 그리고 위안화, 중국 통화도 강세였는데 원달러 환율 혼자만 튀어올랐습니다. 네. 이때도 3,300 트라이 하다가 또 쭉 밀려난 시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도 달러 인덱스도, 그리고 위안화 환율도 플랫한 모습들, 올해 연중 고점에서는 좀 못 미친 수준에 있었는데, 네. 뭐 원달러 환율은 뭐 거침없이 1,150원대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은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 좀 차별적으로 그냥 달러 흐름과 좀 다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피가 3,300을 트라이 할 때마다 좀 밀려나는 모습들을 반복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가 문제냐? 수급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뭐 펀더멘탈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요 회색으로 된 차트가 뭐냐면은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보다 얼마나 더 약세로 갔는가.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굉장히 약했다라는 의미인데, 이때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듯 할 때마다 내려오고, 올라갈 듯 할 때마다 내려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최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인은 외국인이고 기관은 왜 이렇게 파냐?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또다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거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되고 원화가 약세로 가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원달러 환율이 차별적인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장기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네.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향후 환율은 좀 어떻게? 지금 악순환 이거 깨트릴 수 있는 걸로 흐르나요?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1,150원, 1,155원대에서는 네.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맥점에 있는 건 맞아요. 여기서 1,155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1,200원 선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재반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을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원화가 더 약세로 가기보다는 좀 강세 반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또 델타 바이러스 맞습니다. 확산 우려가 이제 방송국에서도 뭐 퍼지고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네. 달러 강세, 금리 네. 급락이 전개 중인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네. 지금 오늘이 7월 20일이긴 한데 네. 어제 그러니까 7월 19일 미국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유를 들었던 것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들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불안해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유튜브, 텔레그램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코멘트를 썼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 맞다. 네. 여기 보시면은 확진자 수도 지금 한때 30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지금 40만 명, 50만 명대로 올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 팩트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유럽도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망가질 건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뉴스 기사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안 우려죠.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 충격으로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지금 저점권에서 바닥에 아직까지 멈춰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지 않네요. 네. 요게 좀 특징적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하루에 5만 명 나오고 있어요. 한때는 2,000명까지 확진자 수를 떨어뜨렸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서 하루에 5만 명까지 나왔는데, 재밌는 것은, 특징적인 것은 사망자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사망자가 적냐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확산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대, 10대, 그쵸. 20대, 30대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고령자들은 확산이 별로 안 됐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감염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걸리다 보니까 중증 환자로 가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사망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걸렸을 때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은 거는 좀 나이가 많으신 네, 분들이 맞습니다. 위주이긴 네. 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백신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 델타 바이러스에서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때 한번 보시면은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뭐 사망자 수 하루에 1,000명 넘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흐름들을 봤을 때 코로나19 확산됨으로 인해서 경기가 충격을 받으려면 봉쇄 조치가 강화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만 조금 올라온 거고 다른 나라들 뭐 유럽 주요국들이라든지 미국은 확 떨어뜨려 버렸고요. 그리고 영국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영국은 19일 날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전면 해제. 네. 여기서도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전과의 국면이 달라졌다. 중증 환자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자도 적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가지고 우리 경제 흐름들을 좌지우지할 시점은 아니다. 같이 그러니까 치료제도 나올 거고 이제 백신 접종도 많아졌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코로나19를 좀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같이 공존하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자율이고 그러니까 아예 봉쇄 조치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만한 근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이게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라 그래서 활동성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이 고점권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수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UK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GDP 성장률 전망은 4월, 3월을 저점으로 쫙 올라와서 미국 GDP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걱정들, 불안감들이 큰 것은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충격으로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은 좀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향후 글로벌 주요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좀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불안감 그 이상의 팩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 봉쇄 조치 이렇게 좀 많이 풀었다는 거는 네. 어쨌든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푼 거잖아요. 네. 그 뜻은 이건 좀 어느 정도 함께 가는 거다라고 약간 네. 생각하는 것도 좀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네. 특히 영국은 성인 중에 80% 이상이 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50% 이상이고 어느 정도 접종률이 있고 고령자들에 대한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적다는 점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 때문에 봉쇄 조치를 강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망 확진자 수 늘어남으로 인해서 중증 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면은 케어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고 방역을 강화했었는데 네. 이제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나가면서 경제 방향성에 경기 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는 우리 삶에 약간 위협적인 존재였다면 그쵸. 2021년에는 약간 위협보다는 좀 낮아진 약간 불편함을 주는 불편하고 그리고 네.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올해 1,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긴 했는데 제가 몇몇 군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네. 작년 3월, 4월 달에 경기 충격이 엄청나게 컸던 것은 생산시설, 상업시설, 소비시설 모든 시설을 셧다운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흐름으로 갈지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상황이고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아웃라인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을 멈추고선 이제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문 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시설이나 상업시설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열면서 시간 제한을 두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작년에 2021년 전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것은 코로나19 언제 끝나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안 끝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에 가지고 전망을 하게 되면 이게 전망이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나 산업이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백신이 있고 그리고 조만간 멀지 않은 시점에 치료제가 나온다면 이 영향력 자체는 떨어지는 방향성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방향성들을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에 따른 등락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흐름이나 경기 흐름이나 기업 이익 흐름들이 망가져서 시장이 부러지거나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팀장님 말씀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투자 심리 위축은 주지만 네. 경기 흐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네. 자 그럼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어쨌든 글로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지금 열고 있는데 네. 한국은 사실 지금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어쨌든 내수에는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영향을 없죠. 줄 텐데 네. 이로 인해서 뭐 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저도 솔직히 다음 주가 휴가인데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가기가 힘들죠. 네, 특히 제주도를 가기로 했었는데 네. 와이프가 비행기 타고 렌트해서
거기 콘도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왜 꼭 제주도를 차라리 가야 집에 돼? 있자. 제주도를 갈까? 바닷가 구경 가고 싶으면 근처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빠질까? 지금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는 내수나 소비 쪽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고, 주식시장도 확 밀려버렸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다면, 상당 부분 내수 경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시장은, 그리고 외환시장은 상당 부분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더 나빠지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지금 상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한 생각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전체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이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확진자 수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 8월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도 이제 백신 이 수급이 좀 원활해지면서 접종자 수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내수 충격이 너무 크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것들을 본다면 내수 충격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 성장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 안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본다면 요 밑에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큰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필수소비재 요 5개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9.2%,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6.7%입니다.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실적 전망치가 올라온 것들을 본다면 이보다 더 많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쪽이 충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경기 실적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나 주가 흐름들에 크게 부러뜨리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적용이 되고 이제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또 한 번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수 그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이제 지원책들이 지금 법으로 통과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전과는 조금 더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 거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시장 자체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4단계를 하면서 조금 줄긴 했지만 얼마 전에 1,000명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0명, 1,500명까지 갔었죠. 네. 이게 진짜 만약에 나중에 10,000명을 가요. 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죠. 이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10,000명으로 간다는 의미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상상하기도 싫지만 10,000명으로 간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한 달, 2달, 3달까지 계속적으로 이 4단계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분기 내수가 거의 제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기 충격이 더 클 것이고 원달러 환율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55원을 넘어서 1,200원 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이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레벨 다운되는 이쪽에서뿐만 아니라 수출주 중에서도 아마 10,000명 가면은 공장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공장에서 확진자 수가 나온다면 생산 라인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만 하고 방역을 하면서 컨트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000명이 넘어간다는 의미는 그때부터는 좀 컨트롤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5,000명 이상을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제 전망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나 이런 크기나 진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내수 시장 어쨌든 델타 베이너스든 이런 걸로 거리두기든 안 좋아지는 건 있지만 사실 한국 주식은 맞습니다. 수출 중심이라서 큰
큰 뭐 피해가 네, 없다라고 하는 맞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네. 그리고 봉쇄 조치 완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주식시장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긴 한데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수출주 그리고 대외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워낙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수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고 원달러율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주거나 충격 파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는 왜 한국 경제는 말 안 해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너무나도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해외 트렌드를 통해서 한국 대표주들, 대형주들을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의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를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한국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것을 조금 달리 봐야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경기 흐름은 좀 어떤지? 경기 흐름들은 네.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은 경기 모멘텀이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전망이나 경기 흐름들, 실적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시장 자체 흐름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자, 또 많은 사람들은 네. 경기 모멘텀이 뭐 피크를 통과했다 네. 이런 얘기 하던데 네. 팀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고 이제 둔화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둔화되는 흐름이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7월 전망 자료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더라도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는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 정점을 통과한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여기 GDP 성장률 한번 보시면요. 신흥국이 1분기 때 10.7%, 2분기 때 10%, G20이 9.8%, 선진국도 10% 가까이 되는 흐름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높았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2020년 2분기 때 워낙 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3분기로 돌아와서 본다면 5.8%, 5.9%, 4.8%, 4.7% 낮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어느 때보다도 GDP 성장률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분기 대비는 낮지만. 네, 전분기 되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전년 대비가 낮은 거죠. 전년 대비가 낮지만 2분기가 피크고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4에서 5% 내년 상반기까지는 4에서 5% 후반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2017년, 18년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글로벌 전체 GDP 성장률이 3.8%였어요. 선진국은 3% 초반이었고요. 그보다는 높은데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으로 보는 경제 지표로 보는 피크아웃 정점을 통과하고 둔화되는 그림은 맞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나 개인 소비 너무나도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이 모멘텀 둔화가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다. 아니면은 또는 시장을 막 억누를 것이다. 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동일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2분기 때 소매 판매가 50%를 넘고 산업 생산이 30%를 넘을 때 어느 누구도 야 이게 30% 50% 가니까 대폭등이 올 거야 라는 전망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안 했고요. 시장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금리나 물가나 이런 상승 압력을 충분히 극복해 줄 만큼의 펀더멘털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을 잡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왜 아무도 야 GDP 성장률이 10%니까 이제 증시는 대폭등을 할 거야라는 전망을 안 했던 이유는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림에서는 이제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이게 둔화되는 그림이에요.
당연한 흐름인데 이게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과 주식시장 간의 상관계수를 봤더니 대부분 플러스 상관관계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경기 모멘텀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연동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죠. 요번 코로나19 사태 때 말고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그때도 기저효과가 워낙 컸으니까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도 기저효과가 굉장히 1년 넘게 들어왔어요. 그때도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이 둔화 국면이 있었거든요. 2010년 하반기부터 쭉 떨어졌어요. GDP 성장, 경기 모멘텀 자체가. 그때 구간,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모멘텀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구간을 봤더니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 모멘텀, 경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갔다는 그림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2010년 상반기, 하반기를 지나면서 정점을 기록하고 쭉 둔화됐지 않습니까? 둔화됐는데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네요. 문제가 됐던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라는 지표도 최근 60을 넘어서서 이제 둔화되겠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때도 둔화되는 과정에서도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저효과가 이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그림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모멘텀 둔화라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시겠죠. 에이, 한국은 안 그랬어. 한국은 진짜 안 그랬어요. 한국은 딱 11월 상반기에 2010년 11월 상반기까지 쫙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왜냐면은 2011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보신다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레벨이 확 떨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벌어졌던 거는 유럽발 재정위기, 피그스 사태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한국은 잘 나가던 수출이 갑자기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플랫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버렸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모멘텀 둔화에 상관없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였고 한국은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불안, 특히 유럽 경기 불안,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수출 모멘텀 둔화가 좀 박스권에 갇히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를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은 지난 과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지난 과거를 본다면 지금 보면은 요게 정체되는데. 네, 정체됐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미국 GDP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요 빨간색이 한국 수출이거든요. 아, 수출이 떨어졌네요. 네, 수출이 마이너스로 가고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요게 박스권을 만들어버리게 된 이유였는데 이때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 8월에는 신용강등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 11년 지나면서 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럽 재정 위기, 피그스 사태. 그러니까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디폴트 선언하고 막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의 경기 불안이 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로 올라가고 거기다 수출은 안 좋아지고 이런 삼중고를 겪었던 상황이라서 그때는 조금 달랐다 지금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흐름 그리고 한국은 수출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째 보니까 수출이랑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키 팩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 수출이 견조하게만 잘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올해 안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한국 수출 쪽에서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다는 거죠. 요때 2017년을 생각을 해보시면 수출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전적으로 반도체 혼자 끌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철강, 뭐 웬만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서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때처럼 뭐 갑자기 망가진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금액 자체는 계속적으로 레벨을 올려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4월에 김작가 TV 처음 나오셔서 하셨던 코스피 3,200, 3,630 갈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 그 전망이 유효하다. 팀장님의 뷰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 경기 모멘텀도 둔화되는데 괜찮다라 그러고 뭐 넌 다 좋다라 그러니 라고 항상 좋다고 하셔서 기승전 산승이니 뭐 네. 제가 뭐 코멘트에도 쓰고 뭐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네. 썼지만 기승전 상승 맞습니다. 네. 경기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 한, 네.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이지 않는 한, 저는 흔들림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었는데 뭐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을까를 본다면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 하반기부터 여기 2013년까지 이게 뭐냐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이에요. 보시면은 대부분 플러스였습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라는 의미는 전월 수치보다 조금이라도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경기 모멘텀이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소멸됨으로 인해서 둔화되는 건 맞는데 경기 방향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연말까지 전체 42개월 중에 31개월 동안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였어요. 그 말은 경기 흐름들은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소매 판매 금액이 회색인데 이게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14년, 15년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모멘텀, 경제지표의 전년 대비 변화율과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였던데 그 구간에서도 이 소매 판매 금액 흐름과의 상관관계는 0.9 거의 똑같이 흘러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 변화율,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심리가 소비 심리 지표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쳤는데 실질적인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를 보면은 전월 대비 개선세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방향성에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시장의 추세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제가 이제 네 번째 네. 이제 달마다 한 번씩 해서 촬영인데, 그 설명에 이 차트들이 기가 막히게 다 딱딱 맞네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네.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네. 대신증권이 네. 참 PPT 잘 만드네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 직접 만드세요? 네, 제가 직접 만듭니다. 네. 이 선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제가 차트로 그리는 거죠. 아. 데이터를 받아서. 네. 이거 팀장이 직접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주나요? 팀장님 밑에 이제 뭐 가장 대리 사원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저는 웬만한 데이터 다 확인하고선 차트 만들거든요. 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 오면은 네. 제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아예 업데이트 할 때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차트 만들고 그리고 또 급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이런 내 차트가 있으니까 좀 업데이트해서 붙여놔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 직접 만든다는 생각은 1도 못했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너무 바쁘시니까. 일일이 바빠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직접 만드신 거구나. 유튜브 출연하고 여러 가지 출연을 많이 하는데, 네네. 가장 고민이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제가 직접 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조금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만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재고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변화의 조짐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렸던 차트인데 이게 1.07까지 떨어졌어요. 그 의미는 판매되는 거의 7%만
재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긴 여유 재고가 7%밖에 별로 없었던 없네요. 건데 요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랐네. 1.1로.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으려는, 그러니까 소매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쌓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대응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소매업자의 재고율이 올라오고 도매업자나 제조업자 재고율이 플랫해지고 이전과 같이 소매업자 재고율이 도매업자나 제조업자보다 높아지는 수준까지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언제였었냐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이 데이터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은 2020년 11월, 12월, 1월. 언제였죠?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11월, 12월, 1월까지 네. 대폭등을 했던 네. 시점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재고율이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신규 주문이 많아지죠. 네. 그리고 산업 생산이 좋아지고요. 생산이 좋아지면 제조업이 막 돌아가게 되면 글로벌 교육이 좋아지고 한국 수출이 좋아지고 한국 수출이 좋아지면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어땠냐면 그때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수출이 예상외로 빨리 11월 달에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네. 12월, 1월 달에 예상보다 높은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쫙 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변화의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아마 3분기 때 지금 7월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8월, 9월, 10월 가면서 이런 변화의 시그널들이 좀 더 확인된다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시장이 좀 레벨업 되는 데 있어서는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하니까 재고가 부족한 쪽이 생각이 나는데 반도체. 네. 반도체가 요즘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실 때마다 반도체는 간다. 4월에도 간다. 5월에도 간다. 팀장님이 여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맞았지만 요거만큼은 진짜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타이밍상 굉장히 제 그동안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한테 일단은 죄송하다는 좀 힘든 시간을 겪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원인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잠시만요. 요 그림을 보시면 네. 반도체 업종이 나쁘다고 말해야 될까요? 실적 전망, 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개월 연속 플러스예요. 그리고 금액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권에 근접해 있고 거기다가 자동차까지도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불안 이슈가 좀 해소된다라는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적이나 수출 쪽에서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수급. 앞서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의 변화들이 원달러 환율이 차별적인 흐름 그리고 다른 통화들보다도 위에 위치해 있다는 부담들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계속적인 매도가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그림인데요. 그래 지금까지 좋은 건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점프업을 해요. 그러니까 2분기가 13.8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9.1조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전망치를 내놨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4.4조, 4.9조인데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때가 피크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 2,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이제 3분기 또는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나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 큰 흐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내놓을 텐데요. 그게 이 정도 19조, 20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근접할 수 있어 라는 시그널만으로도 진짜?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반도체 업종 좀 많이 힘든 구간으로 네.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팔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담아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 뭐 이미 많이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 레벨보다는 저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고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입장은 반도체 투자 전략을 바꾸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라는.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흔들렸다 하기보다는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그리고 수급적인 부담들이 시장을 이렇게 억눌러 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7월 말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진검승부 구간이 될 텐데, 아마도 이런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막 쇼크 수준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더 레벨업이 되네 라는 생각만으로도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주가가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제약바이오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꼴찌에서 2등이에요. 엄청 낮죠. 네, 엄청 낮고, 그리고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표에 있어서도 10배거든요, 10배거든요. 네네. 코스피 PER보다 더 낮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 의구심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만 조금만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주가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7월 20일 날, 뭐 오늘이죠. 지금 장중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뭐 미국 증시 폭락, 그리고 증시 불안, 뭐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더 레벨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갖고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반도체 섹터에 이제 대장주로 가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1월에 9만 5천 원 여기서 쭉 그쵸. 떨어지다가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쭉 수평선을 살짝 밑으로 가다가 실적이 나온 거 기대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왔을 때도 쭉 천천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뭔가 이제는 사람들이 지친 것 같고 지쳤어요. 뭔가 이거를 좀 뭔가 분위기를 바꿀 만한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실적 컨퍼런스 콜. 네. 거기서 하반기 실적이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보다는 괜찮아요 라는 시그널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저는 뭐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보여드린 반도체 영업이익이 19조, 20조 이 수준까지 나온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흐름이거든요. 왜냐면은 13.8조에서 5조 이상을 레벨업 된다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삼성전자에서 냈다고? 라고 한다면 서프라이즈한 결과예요. 근데 여기에 좀 미스한다 하더라도 한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이 정도까지 레벨업이 돼 있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PR을 보면은 10배거든요. 네. 반도체 업종이. 네. 지금 코스피는 11배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다면 시장 대비 10%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코스피 대비 한 10% 정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 심리적인 불안감들,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만 좀 진정이 된다면 저는 여기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주가 수준만으로도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또 너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그쵸. 대해서 티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아니라고 하겠죠. 답정 농담.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너무나 3,300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나, 펀더멘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들이 들어오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크게 흔들린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적 전망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거고, 많은 투자자,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업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측면에서 봤을 때, 눈높이가 전혀 높지 않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미국을 보여드리면, 요 미국인데요. 미국 블룸버그라는 데이터 기준으로 미국 GDP 성장률 6.6%입니다. 과거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레벨이죠. 그런데 매출액 증가율은 3.4%밖에 안 됩니다. 2017년, 18년 GDP 성장률이 3%도 안 되는 시점에서의 매출액 증가율이 7%, 4%, 8%였는데 3.4%밖에 안 된다. 평균에 못 미친다. 매출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이익률 또한 경제 성장률이 6.6%,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 전망한 경제 성장률이 7%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은 11.5%밖에 안 된다. 네. 이 흐름을 본다면 일단은 경기 모멘텀과 비교해 봤을 때 눈높이가 일단은 정상 수준으로 왔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높아서 이제 눈높이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글로벌, 한국입니다. 네. 글로벌 GDP 성장률은 지금 6%입니다. 6%. 내년도 4%고요. 과거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레벨이긴 한데 매출액, 코스피 매출액 증가율은 9.5%거든요. 2017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0%입니다. 2017년 수준은 9.6%예요. 이때 글로벌 GDP 성장률은 3.8%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증시에 대한 눈높이도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왼쪽이 그림이 가트너라는 글로벌 전망하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수요 공급 막대거든요.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분기가 아주 부족했죠. 그러다가 이제 3분기, 4분기, 1, 2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2021년 2분기가 반도체 공급 불안이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또 하나 눈여겨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분기 때 반도체 수급 상황이 올해 1분기보다 좋아진다. 왜 그럴까? 이상한 좀 회복 능력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분기 때부터 반도체 공급 불안이 있다라고 했다가 2분기 때 최악의 상황을 거치고 이제 회복하는데 이 회복의 강도가 1분기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글로벌 주요국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대만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나왔던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도 지원해줬고요. 세제 혜택 줬고, 펀드도 조성해줬고, 투자 확대도 해줬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 상황이나 반도체 업황에 들어가지 않았던, 실적에 들어가지 않았던 정책 동력이라는 부분들이 3분기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중립 이상 정도로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중국의 스탠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중국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1, 4분기, 4,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간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이제 중국이 이제 긴축으로 간다라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뭐 했나요?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네. 그거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거든요. 갑자기 바꿔버린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시사점은 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도 가능하지만 제가 본 포인트는 경기가 조금만 지금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중국도 그렇듯이 미국도 그렇듯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아마도 경기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여기에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거 맞아요. 네. 통화 정책도 긴축을 하는 거 아니야? 네. 재정 정책 더 없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재정 정책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거, 그리고 실업수당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에 지원해 줬던 보조금들을 거두고 있는 거 맞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뭔가를 할 액션을, 경기부양정책을 할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은행들에 있어서도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네. 경기가 조금만 불안해진다? 그럼 언제든지 변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동력이 소멸됐다라기보다는 지금 경기가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흐름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스탠스로 가져가고 있고 시장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유연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4분기,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다 이제 발표될 분위기잖아요. 자, 주목해야 할 업종은 어디라고 보세요? 또 뻔하냐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전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네. 1, 4분기 때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1, 4분기 1, 2, 3월달, 4월달 실적 발표 시즌이었던 4월달까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이때는 무슨 좋았던 그림이 있었어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리뷰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야 이거는 무조건 실적 장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 4분기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반적인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막 날아갔잖아요. 1, 4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긴 했는데 시클리컬이라 말하는 철강, 화학, 에너지,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업종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유동성, 한정된 불안한 투자 환경 안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쪽으로 확 수급이 집중되면서 쫙 올라갔던 그림인데 2, 4분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위에 그림 뭐냐면은 재밌는 것이 증시는 코스피도 올랐고 웬만한 업종들도 1월 고점 대비 지수가 좀 올랐었던 3,300을 기록했을 때 조금 올랐던 상황인데 웬만한 업종들이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12개월 포워드 PR이라 해서 밸류에이션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주가는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졌다. 그 의미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에서 2,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지 2분기 영업이익 전망 추이를 보면은 코스피도 쭉 올라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요 소프트웨어는 게임 업체 때문에 이렇게 레벨이 다운된 건 인터넷 업종은 올라가고 있고요. 에너지, 화학, 철강,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운송, 자동차 이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1, 4분기 때는 완전 시크릿컬 전성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IT 웬만한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인터넷, 그리고 에너지 화학은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반도체, IT, 인터넷, 2차 전지,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4분기 때와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그동안 뭐 제가 말씀드려왔던 그런 기존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익을 이끌어가는 업종들에 있어서도 반도체, 자동차,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화학, 철강, 상사자본재, 뭐 운송, 은행, 인터넷, IT 가전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도주 쪽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더 높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거 내용 정리하면 유망 업종, 추천 업종을 언급한 게 어디인 거죠?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뭐 최근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의 2.0 발표하면서 조금 움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한 4-5개인데 그러면 방금 전에 철강도 실적이 좀 좋았다고 했는데 철강은 왜 유망 업종 이쪽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일단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반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반도체는 올해 이익은 뭐 2017년 수준보다 조금 못하지만 내년에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동차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 소프트웨어는 뭐 말씀드릴 거 없이 내년 사상 최대 이익, 2차 전지도 올해부터 사상 최대 이익, 그리고 운송도, 기계도, 상사자본재도, IT 가전도.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내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철강 업종은 올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익을 기록하는 건 맞는데 내년이 감익이에요. 내년이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분기별 이익을 보면은 2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분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 내년 감익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이익이 점프업을 하는 건 맞지만 올해 내년엔 거의 플랫하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업종들하고 차별화된 그림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은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그림, 기대 인플레이션도 최근 꺾인 그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되돌아가는 과정들이 하반기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상대 강도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강하냐 약하냐 그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철강, 조선, 은행, 운송업종들은 1월, 2월, 3월부터 쫙 올라왔다가 5월을 전후로 해서 이게 다 상대 강도가 꺾여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상대적 강세를 끝내고 이제 좀 약해지고 있다, 주가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반대로 그동안 좀 계속 지지부진했던 2차전지 소프트웨어, 인터넷이죠. 반도체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는 5월 초에 저점을 찍고 쫙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좀 흘러내리고 있고, 인터넷 업종은 5월 중순쯤에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서 지금 고공 행진 중이고요. 2차 전지는 6월 초에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서 상대적 강세를 그려가고 있죠. 문제는 요 두 개였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불안한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대적 강도 측면에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기지개를 펴려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 불안감들이 진정이 되게 되면, 요 그림을 좀 살 수 있겠죠. 코스피 전체에서 반도체 그리고 뭐 탑10 종목들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인데 한번 보시면 1, 4분기를 저점으로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습니다. 34.8%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쫙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더 키워가고 주도력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불안감들을 진정시켜주고 의구심을 해소시켜주게 된다면 요 그림을 사면서 주가는 좀 정상화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팀장님이 오시면 이제 저희가 매번 점검하는 이제 12가지 종목과 이제 지수가 있죠. 지난 이제 4월 26일에 이제 팀장님과 첫 촬영을 할 때 주제가 이제 코스피 3200에서 3630 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그때 4월 26일 3217, 5월 28일 촬영할 때 3188, 6월 21일 3240, 7월 20일 3230. 그래서 그때보다 살짝 올랐고, 어쨌든 지수는 뭐 오르고 내리고 해서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는 정체인 것 같고. 정체인 상황이죠. 그쵸. 멈춰있죠. 올라간 데 살다 떨어지면 올라가는 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 제가 올 때마다 이게 지수가 그 전까지 좋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3,300 가네, 3,300 가네 그랬는데 올 때마다 이상하게 오실 때마다 제자리로 있죠. 네. 다음 달에 오시기 전에 이제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소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12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이전까지는 성적표가 늘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었는데. 늘 좋았는데, 이번에 성적표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승률로 치면 50% 넘습니다. 50% 넘는데, 이제 각 종목별로 한 번만 팀장님이 이제 코멘트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장중에 78,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4월 26일에 나오셨을 때가 83,500원인데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원 밑에서는 팔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망가져서 흘러내려서 나빠져서 시장이 주목받는다라기보다는 수급이라든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진정이 되면 주가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였죠. 카카오. 4월 26일에 11만 8천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중에 이제 15만 1,000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또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요 며칠은 더 올랐었거든요. 그전에는. 요즘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이제 네이버가 내가 대세다 하면서 시총 다시 3일 깨차고 하고 있는데, 카카오 요거 이제 뭐
이전에가 좀 꼭지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일단은 최근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이지 아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업 가치를 계속적으로 재평가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15만 원 밑에서는 좀 많이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요즘에 또 네이버가 또 올라가고 이제 있죠. 카카오 대비해서 이제 더 매력적이다는 얘기가 좀 많던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계속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치 평가에 의해서 이쪽이 올라오면은 네. 좀 조정받고 얘가 더 올라가고 맞아.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더 좋다, 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자동차, 현대차 21만 1,500원이었죠. 4월 26일 날. 오늘 중에 22만 8,000원. 요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는 22만 원대에서는 뭐 더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요 이렇게 좀 쫙 올라가면 제일 좋은 차트긴 한데 지금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만 원 넘는 지가 한때 살짝 넘었다가 또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그걸 넘어서고 안착하는 지가 1차적인 관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2차 이제 SK 이노베이션. 요 종목이 좀 하락한 종목이네요. 요거는 잘 가다가 뭐 분할 이슈랑 뭐 여러 가지 소송 금액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로 인해 충격을 받긴 했는데요. 뭐 분할 이슈는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뉴스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좀 출렁인 상황이거든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다. 좋다고.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 기회다. 네. 자, 우주항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카카오처럼 또 되게 많이 오른 종목이죠. 많이 오르죠. 네. 네. 항공 우주 쪽은, 우주 산업 쪽은,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그 지침을 폐지시켜버려가지고, 좀 사업을, 항공 우주 산업을 육성시킬 만큼의 새로운 영역이 펼쳐졌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달, 두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 KB금융. 그 전달에 좋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클리컬과 금융주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톤다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탑픽으로 제시드리긴 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담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 좀 정리를 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반기에 사실 그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네,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을 보면은 채권 금리가 이미 2번 금리 인상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대출 금리를 결정짓는 그 인덱스 또한 작년 초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담거나 아니면은 더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반등은 또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고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반등 시도 있을 텐데 그때 조금씩 더 비중을 정리하는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카뱅이 곧 상장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요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요한 이제 호수에 지금 뭐라고 하죠? 그 메기 한 마리가 싹 들어온 건데 요거는 KB금융 같은 은행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쨌든 카뱅이 어쨌든 국민은행보다 시총이 높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가시 높아질 것인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사업 영역에서 영역을 확장을 하는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쪽은 그 사업 영역들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 뱅크랑 같이 사업 영역을 같이 확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은 한정된 범위에서 특히 뭐 글로벌 진출한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같이 시너지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기가 아니라 샤크네요. 그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당분간 그 상장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주가가 좀 힘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자, KT는요? KT도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꾸준히 이 종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기저효과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는 종목이라서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제당은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종목도 가격 전가라든지,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는 업체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팀장님이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서 가장 정체 현상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 CJ 대한통운. 뭐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송 쪽이 최근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같은 운송 업종 내에서 해운이라든지 물류 이쪽이 또 워낙 주목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화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적으로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는데, 이쪽에 좀 매매를 좀 집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모레포시픽. 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나 유통 이쪽은 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단기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때가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밖에 없고, 시장이나 주가에 대해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다시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길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1번째 이제 신세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같은 컨셉이죠. 예. 화장품하고 유통, 이쪽들 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 민감한 대표 업종들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두 업종 다 뭐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컸어요. 좀 충격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여기서 쭉쭉쭉 떨어지기보다는, 1차적으로 4단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고, 지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더 급락을 하기보다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좀 바닥을 잡고 좀 무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대건설. 건설 쪽은 뭐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면서 우상향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건설업종에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지금보다 좀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대선이 열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후보분들은 건설을 안 해칠 수는 없는 거죠, 공약에. 맞습니다. 이게 사실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뭘 할 때도 네. 굉장히 뭔가 인프라 사업이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건설 쪽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것은 지금 뭐 해외 수준은 따지 못하고 있지만 내수, 그러니까 국내 건설 쪽에서의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은행 쪽만 조금 당분간 조심하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언급해 주신 이제 4월달에 12개 종목 중에서 보니까 4월, 5월, 6월, 7월까지 저희가 추적 조사를 좀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 좀 이제 놀랍게도 카카오,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T,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그 4번 다 올랐네요. 네, 다 올랐습니다. 4번 다 어쨌든 4번 다 오르는 거를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네. 더 잘해야죠. 이 중에서 좀 지금 뭔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은행 쪽인 것 같고. 쪽인 것 같고. 지금 12개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뭐라 생각하세요? 반도체요. 아, 반도체. 네. 여전히. 여전히. 다음 달에도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삼성전자 뭐 이 가게 아래는 사도 됩니다라는 썸네일을 몇 번 만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신 이제 팀장님도 그렇고 그렇죠. 다른 슈퍼게이미 분들도 맞습니다. 그렇고 다들 다 그렇죠. 8만 원대에는 너무 매력적이다 하는데 그때마다 맞아요.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오늘 썸네일은 이놈 또 이러고 있다 하고 아시죠? 근데 진짜로 오늘 썸네일에 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뷰가 저도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데는 펀더멘탈, 실적, 수출, 업황 뭐 이런 게 바뀐 게 없고 더 좋아졌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 뭐, 저보다 더 많이 답답하시겠죠.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8월 달에도 이게 안 가면, 네. 저를 부르지 않는 걸로. 한 달 쉬는 걸로. 아니 저는 뭐 그 썸네일을 만들 때마다 저도 계속 조금씩 더 사고 있습니다.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 진짜로 비중을 늘리셔도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은 네. 뭐 주식이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면은 무조건 오르고 그런 건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작년에는 사고 며칠 지나면 막 이렇게 올라가 네. 있고 막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가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진검승부라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슬림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흐름에 좀 부합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조금만 힘든 시간을 좀 버텨내신다면 네. 좀 좋은 여름이 되지 않을까. 올 연말에는 팀장님과 함께 우리가 4월부터 언급한 그 12개 종목 모두가 100% 오르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연말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이제 하반기 이제 좀 시작하고 벌써 한 7월 이제 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투자자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장이 좀 많이 답답하고 네. 그리고 저도 4월 달부터 나와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만약에 시장의 흐름들이 크게 바뀌는 데 있어서 경기 흐름이라든지 실적 흐름들이 바뀌었다면 저도 분명히 뷰를 바꿨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심리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불안 요인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은 막혀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단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상승 쪽으로도 올라갈 것인가 하락 쪽으로 바뀔 것인가. 왜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쭉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멀지 않은 시점에 방향성이 결정될 거야 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곡점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점에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여기 차트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 20주 이상 박스권을 거치는 상황에, 그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상승 쪽으로 방향성, 지금 실적이나 경기나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레벨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상승 쪽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레벨을 높여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3,000에서 3,300, 3,260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그 이상을 열어놓고 한 3,500에서 600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4, 4분기 작년 이때랑 비슷한 흐름들, 펀더멘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신다면 뭐 재고율,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의구심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시점들이 좀 맞물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신다면은 7월 말을 지나면서 이제 8월 지나면서 시장의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힘드셔도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힘내시고 8월 저번 달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8월 달에는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버티기 힘드실 때마다 이제 팀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그 주소가 여기 대신 스트레이저가 아마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 클릭하시면 팀장님이 1일 시향을 매일 받아볼 수 네, 있죠. 제가 7월 20일 아침에도 네. 써드렸던 거가 뭐였냐면 미국 증시가 뭐 2020년 10월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막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유라고 하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불안 우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팩트입니다. 경기 불안 우려? 경기가 흔들렸나요? 경기 불안 우려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 뿐이지, 시장이 추세나 흐름이나, 그리고 주요국들이 봉쇄 조치라든지 경기 흐름들이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저는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 불안에 의해서 흔들린 것은 비중 확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약 후 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조금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의 변곡점이나 좀 불안하실 때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조금은 도움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팀장님 8월 달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대기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